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점성계수까지 봤었는데 일단 이번에 액체 성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액체 관련된 문제로 일단 뉴턴의 점성법칙이 있고요.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F는 뮤 A 곱하기 뭐 dy분의,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게 델타라고 하는 게 변화량이라는 뜻이라서 Y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한 값을 우리가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A가 넘어가서 이제 전단력 타우는 뮤 곱하기 dy du. 그래서 이때 이 뮤가 고정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요걸 뉴턴 유체, 이 식을 성립하는 유체를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하게 되고, 요게 딱 고정된 값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dy하고 du는 변화량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마다의 마찰력을,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압력과 같은 차원으로 뉴턴 per 메타제곱인 거예요. 얘가 단위가. 그럼 이때 이제 요 Y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타가 될 거고 du는 메타 per 세크가 될 거여서 결국 얘가 가지는 단위는 킬로그램 per 메타세크의 단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질들이 가지는 이 값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포아즈가 얘의 단위를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점성계수가 사실 이어진 부분인데, 우리 점성계수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죠. 절대 점성계수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점성계수의 일단 기호는 이렇게 뮤라는, 읽을 때 여기 뮤라고 있습니다. 뮤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단위는 대표적으로 포아즈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얘가 사용되는 단위는 그냥 바로 포아즈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굳이 절대 단위, 중력 단위 구분할 필요 없고, 요건 포아즈가 이제 뮤의 단위다라고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1포아즈는 1g per 센티미터 세크라고 일단 암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조건이 주어질 때 요걸로 단위가 보통 주어지질 않고요. 조건이 주어지는 단위를 보통 보게 되면 요 단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이라든지 또는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의 단위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수치가 어차피 조건에 주어질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외울 건 요걸 외우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점성계수가 조건에 주어질 때에는 요걸로 또는 요걸로 많이 주어지는데, 요건 당연히 얘를 뭘 해보게 되면 단위 변환을 해보면 중력단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단위 변환 해보면 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 변환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실 건데, 그래서 예상 문제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은 몇 포아즈인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얘의 단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 의도는 1kg 포스 세크 퍼 메타 제곱이 일단 점성계수라고 조건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조건 준 거니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얘를 이제 바꿨을 때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아즈가 이거라는 거. 그럼 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에 중력 환산계수 GC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9.8 kg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요게 중력 환산계수 GC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소구가 되고, 그죠? 여기서 메타하고 지금 메타 제곱에서 여기 한 개가 소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크도 이렇게 한 개가 소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여기까지만 해도 나오는 값이 9.8 kg per 메타세크 값이 나옵니다. 요것만 딱 해도. 그럼 9.8 kg per 메타세크니까 요 개념이 되잖아요. 단위 자체가. 그럼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을 뭘로 바꾸게 되고 그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kg이 1000g. 뒤에 곱하기 요 메타가 분모에 있으니까 위에 1m 했을 때 밑에 100cm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킬로그램이 또 소거돼서 없어지고 그람 바뀌고 메타가 소거돼서 센치로 바뀌니까 그럼 결국 9.8 곱하기 1000 나누기 100한 값으로서 98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98 그램 퍼 센티세크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이제 98 포아즈다. 이러한 단위 변환의 문제를 보셨는데, 사실 이건 단위 변환 문제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풀 때 그 점성계수를 조건에 줄 때 조건에 이렇게 조건 줄 수도 있고, 또는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으로 어떤 수치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포아즈로 줄 수가 있어서, 포아즈는 얘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포아즈는 단위가.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조건을 얘로 주니까
준 거 쓸 거라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요 포화즈의 단위만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동점선 계수인데, 이 동점선 계수는 이렇게 이제 V처럼 쓰고요. 읽을 때 New라고 있습니다. 읽을 때 New라고 읽는 거고, 얘는 사용되는 단위가 스톡스라는 단위를 써요. 스톡스. 얘도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스톡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1스톡스가 1cm 제곱 퍼 세크를 우리가 1스톡스라고 하는데, 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점선 계수는 사실 중력 절대 단위의 의미가 없죠. 여기에 질량 중량 개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길이의 제곱 나누기 시간 한 값을 동점선 계수라고 하고, 자, 그 이유가 요 뉴는 뮤 나누기 로우 한 값이다. 요 공식을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요게 주어지고 요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요거를 뭐 해준 거? 나눠준 게 동점선 계수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 요 로우 값이 변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얘가 변화됨에 따라서 나오는 점선 계수를 우리가 동점선 계수라고 부릅니다. 흐른다 이거죠. 얘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고,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실제 유체는 밀도 변화에 따라서 요게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고속일 때 얘기예요. 저속일 때는 얘가 변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요럴 때 동점선 계수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단위가 요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제 얘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였고, 밀도가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니까 당연히 그램 소거되고 나오는 값은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가 나오겠죠. 예. 자, 그런 단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단위만 보시면 되고. 그럼 온도 상승에 따른 점성의 변화는 문장형 문제인데, 액체는 일반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점성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꿀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이 보통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딱딱하게 꿀이. 근데 그걸 갖다가 온도를 올리면 다시 흐물흐물 묽어지기 때문에 결국 액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성이 작아지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기체는 온도가 낮을 때는 기체 입자들이 딱 정지를 한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애들이 활발하게 막 팽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 시에는 이 기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 막 커집니다. 마찰 때문에 이 점성이 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커지는, 점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여서 이런 저항, 마찰 손실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제일 처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여기에 그 액체의 점성은 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지만 기체의 점성은 분자 간의 운동에 의해 생기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죠. 점성에 대한 표현을 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액체 성질 가로 3번에 보시는 건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표면 장력이란 단위 길이당 액체의 표면을 최소로 하려는 힘이다라고 하고요. 자,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겨 액표면을 최소로 하려는 힘인 응집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로 3번에 공부하시는 게 표면 장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가로 4번에 나오는 게 모세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모세관 현상.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실 건데, 표면 장력은 응집력과 부착력 중에서 보통 응집력이 더 클 때, 그러니까 응집력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고요. 부착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개념인데, 그래서 물 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게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그러니까 물방울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하려고 한다고요?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때 요 물방울 입자 주변에서 안으로 모으는 성질, 요걸 잡아준, 당겨주는 성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표면 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응집력이 그만큼 뭐하다? 큰 액체일 때 표면 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응집력이 커질 때. 근데 모세관 현상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모세관일수록 액체가 타고 올라가 있는 높이가 높다라는 개념이 모세관 현상이어서, 요거는 응집력과 부착력 중에서 부착력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때, 요럴 때 좀 타고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요 두 개념으로 좀 구분을 할 건데, 액체의 성질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게.
액체는 일단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다고요? 응집력과 부착력이 다 존재한다고요. 액체는. 그래서 물방울 입자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무슨力도 있고 응집력도 있고 당연히 또 다른 거에 붙으려고 하는 부착력도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상에서 응집력 때문에 나오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면 장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부착력 때문에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런 용어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밑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타우라고 표현하는데 요렇게 이제 글자를 쓰는데요. 표면 장력 타우는 하는데 요거 이제 시그마. 요거 기호는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가 요런 것도 시그마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요렇게 생긴 세타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글자 생김새가.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 요런 시그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표면 장력 시그마는 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이 지금 보시게 되면 표면 장력 구하는 공식이 4분의 PD라고 합니다. 4분의 PD. 요 공식으로 체크하실 건데 일단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물방울 주변 둘레에서 안으로 모이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려는 힘. 요 힘을 우리가 요걸 F1이라고 할게요. 이걸 응집력이라고 해요. 안으로 모이려는 힘, F1. 그럼 이때 요 주변에 둘레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둘레 길이가 파이 D라고 합니다. 파이 D.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지름을 할 때, 물방울에 지름을 할 때 요 둘레의 길이가 원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곱하기 D 하는 값이거든요. 둘레 길이가. 따라서 우리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표면장력 시그마는 F1 나누기 파이 D 한 값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그 표면장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표면장력은 주변의 둘레 길이 분의 안으로 모이려는 응집력 감염으로써 요게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이런 값이 나오는 값입니다. 이걸 표면장력 시그마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요게 안으로 모이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벨트를 가지고 허리를 쫙 조아매는 겁니다. 허리를 쫙 조아매게 되면 요게 복부내라고 보시면 장기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안으로 서로 모이려고 하니까 요 내부 면에서는 반발하는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반발하는 힘을 우리가 F2라고 하고요. 요걸 반발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 반발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있는 거예요. 면적. 안에 내부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해요. 물방울에 지름을 할 때. 그럼 이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내부 반발 압력이라고 해서 내부 작업 압력 개념인데 요게 압력의 개념으로 요 내부의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게 이제 그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 값으로서 내부 초과 압력, 뭐 이렇게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P가 내부 초과 압력. 초과 압력. 그럼 이때 물방울이 구형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힘과 요 힘이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1 여기서 따라서 F1은 시그마의 파이 D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F2의 개념은 넘겼을 때 4분의 파이 D 제곱의 P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 두 개가 같다라는 표기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시그마의 파이 D 한 값은 4분의 파이의 D 제곱의 P가 되어서 시그마는 했을 때 파이 D 넘어가면 이게 약분되고 D 한 개가 약분되어서 4분의 PD가 된다. 대문자리 P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공식만 체크하시면 되긴 해요. 우리가 표면장력 시그마를 구할 때 내부 초과압력 P 곱하기 만공면의 지름이라고 하는데 결국 물방울에 지름을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 압력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얘가 메타거든요. 그럼 뉴턴 퍼 메타 제곱 곱하기 메타를 하니까 여기 뉴턴 퍼 메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단위가. 얘는 4는 무차원수니까. 그래서 얘가 나오는 단위는 뉴턴 퍼 메타의 단위가 나오는 값이고 요걸 내부 초과압력이라고 해서 뉴턴 퍼 메타 제곱 요걸 D를 지름이라고 해서 메타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값인데 시험 조건에 나오는 게 보면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내부 초과압력이 시험에 나오고 만공면의 지름이라는 게 조건에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곱한 값에서 나누기 뭐 한다고요?
4. 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면 장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일단은 사실 표면 장력은 응집력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시작은. 응집력을 나누기 둘레한 거. 그 주변 둘레 길이로 한 게 응집력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응집력 F1은 결국 시그마 곱하기 파이디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 힘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하는 반발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F2라고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반발력이 작용하는 면의 면적이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이때 나오는 압력을 우리가 또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이 반발력과 응집력이 뭐 할 때? 같을 때 완벽한 구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만약 반발력이 더 크다고 하면 흐물흐물해지고 펼쳐지고, 또 응집력이 이제 더 커진다 물벌이 이제 없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응집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놓고 풀이한 거고, 그럼 이때 이제 시그마는 4분의 PD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표면 장력 구하는 공식.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4분의 PD다. 이 공식으로 체크하시는 문제가 하나 액체 관련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이렇게 있는데 모세관을 꼽았어요. 모세관을 꼽으면 여기 내부의 액체가 요 안에 같이 차겠죠, 이렇게. 근데 이 액체가 자기들끼리 모이려는 응집력도 있지만 다른 물질에 붙으려는 부착력이 있어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받아보게 되면 요 끝에가 살짝 올라간 상태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 이거죠. 그 이유는 요 끝에 있는 물입자들이 이 유리벽체에, 컵 벽체에, 플라스틱이나 유리겹체에 붙으려는 부착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착성이 있는 것들이 타고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수은이라고 하는 걸 갖다 담아보잖아요. 액체를. 수은은 요런 상태가 됩니다. 수은은. 그럼 수은은 반대로 뭐가 더 크다고요?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더 커서 자기를 뭉치는 게 커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부착력이 더 커서 다른 물질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일단 수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수은을 쫙 뿌린다. 그럼 수은이 어떻다고요? 떼굴떼굴떼굴 막 굴러갑니다. 구슬처럼. 자기들끼리 모이는 응집력이 더 크니까. 근데 부착력이 큰 것들은 유리 같은 거에다 물을 착 뿌리면 물이 입자가 착 붙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들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관 현상은 일단 부착력이 더 클 텐데 요때 중요한 게 공식이죠, 공식. 그래서 모세관 현상은 공식으로 기억하시는 문제가 있고, 모세관 현상에서 H, 요게 올라가는 높이거든요. 타고 올라간 높이 구하는 공식인데, 그 공식이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뭐 공식입니다, 공식. 요 공식으로 한번 체크하시는 부분이고,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관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관을 꽂고, 여기엔 좀 더 작은 관을 꽂고, 아주 얇은 관을 꼽았다고 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지름이 D1이고 D2고 D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지름의 비가 1대 뭐 2대 4다. 뭐 1대 3도 해볼까요? 3으로 해볼까요? 제일 반대죠. 3대 2대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올라가는 뭐가 있을 거라, 요 액체가 타고 올라가는 높이의 비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좁은 관일수록 뭐 할 거다. 관도가 요게 좁을수록 얘가 뭐 할 거니까 커질 거니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때 요게 이제 올라가는 높이가 요렇게 차이가 날 거란 얘기죠. 그죠? 당연히 지름이 큰 관일수록 별로 안 타고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지름이 좁을수록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휴지 같은 걸 물속에 담궜을 때 휴지를 물이 쫙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휴지 내에 아주 미세한 뭐가 있으니까, 모세관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많이 막 타고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올라가는 높이의 비를 놓고 봤을 때 D1 대 D2 대 D3가 지금 그림처럼 뭐 3대 2대 1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간 H1 대 H2 대 H3의 비는 요거의 역수로 보시면 돼요. 여기 D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 대 2분의 1 대 1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간 높이 B가. 그럼 이걸 통분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2 대 6분의 3 대 6분의 6인 거잖아요. 6으로 통일시켜주면. 그래서 올라간 높이 B가 2 대 3 대 6으로 올라갑니다. 2 대 3 대 6으로.
요 올라가는 H1, H2, H3, B가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 3대 2대 1이다. 그럼 올라간 높이 B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3분의 1 대 2분의 1 대 1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가. 그럼 이게 만약에 4대 2대 1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4분의 1 대 2분의 1 대 1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통분시켜주면 얘는 4분의 4고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4잖아요. 그럼 이때 B가 4분의 1이고 1이고 4분의 2고 4분의 4잖아요. 그래서 이건 1대 2대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3대 2대 1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건 3분의 역수니까 3분의 1 대 2분의 1 대 1분의 1 개념이 되는 거고 요걸 통분시켰을 때는 뭐 이렇게 될 거다. 요런 B로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역수니까. 그 다음에 요 세타라고 하는 요 값은 이제 모세관에서 요렇게 꺾였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이제 세타로 보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요 각도가 0도로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0도로 되면은 요 각도가 이제 1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올라간 그림이 요런 그림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럼 올라간 요 각도에서 여기 꺾여 올라가면 요 각도가 이제 세타로 주어지는데 요 각도 세타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0도 상태로 시험에 나오면 얘가 1인 거죠. 근데 올라갔을 때 이제 요게 올라간 각도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 그 세타를 넣어서 코사인 세타 그리고 시그마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뉴턴 퍼 메타 그럼 4 곱하기 뉴턴 메타 해주고 그 각도는 무차원수니까 그리고 요게는 이제 액체 비중량 뉴턴 퍼 메타 3승 그리고 D가 단위가 메타 그럼 요게 이제 뉴턴 퍼 메타 제곱이거든요. 얘는 뉴턴 퍼 메타고 그래서 역수시키니까 나오는 값은 메타 값이 나오는 공식인데 일단 시험 문제에서 모세관 현상은 두 종류 문제예요. 일단 이렇게 이제 지름의 비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 B가 몇 대 몇 대 몇 대는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요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여기 각도를 0도로 보통 주거든요. 근데 자꾸 주면 각도 넣으면 되고 일단 이거 넣으면 되고 계산 문제로 그리고 시그마를 조건 줍니다. 비중량 조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의 지름을 조건 줘가지고 그걸 넣어서 풀이하는 요 높이 그리고 이제 비례 반비례 개념으로서 요 H는 뭐 시그마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요 비중량이라든가 지름에는 반비례하더라. 이런 비례 반비례 묻는 문제 그런 개념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 교재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표면 장력은 사실 뭐 이런 만곡면 지름막 얘기 나오긴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표면 장력은 단위가 뉴턴 퍼 메타로 풀이하는 문제고요. 그럼 표면 장력 시그마는 하게 되면 4분의 PD라는 공식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고 그럴 때 P에 들어가는 게 내부 초과 압력으로서 요거 30뉴턴 퍼 메타 제곱이 P에 들어가고요. D에 들어가는 게 40mm니까 4cm 0.04 메타입니다. 메타. 그래서 4분의 30뉴턴 메타 제곱 곱하기 0.04 메타에서 나오는 값, 여기 뉴턴 퍼 메타 값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요. 또 요 문제 또 한번 체크하신 문제고 나왔던 기출 문제 풀 때 요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고 똑같이 나올 문제니까 형태 자체는요. 가로 4번에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직으로 세웠을 때 액체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높이 H 구하는 공식은 감마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세타인데 시험 조건에 이제 이런 게 주어져요. 표면 장력이 뉴턴 퍼 메타기도 하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기도 하니까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비중량은 이제 킬로그램 포스 메타 넣어주면 되고 그럼 킬로 소거 될 거니까. 그리고 D에 들어가는 게 직경 메타, 세타가 접촉각이 들어가게 되고 코사인 세타, 그러면 상승 높이 이제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액체 성질에서 가로 5번에 보시는 건 이제 최적 탄성 계수와 뭐 압축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뭐 수시로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서 가로 5번에 보시게 되면 최적 탄성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률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첫 번째 최적 탄성 계수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 요런 용어가 있어요. 요걸 이제 기호로는 E라는 기호를 쓰고 있고요. 또는 K라는 기호를 쓰는 교재도 많습니다. 사실 기호는 뭐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서
최적 탄성계수 보통 E 뭐 또는 K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최적 탄성계수 E가 뭐냐면 V분의 델타 V 분의 델타 P를 최적 탄성계수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요. 공식. 근데 사실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원래 붙이는 게 맞다는 건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100리터만큼의 어떤 액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체인지 몰라요. 어떤 액체가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델타 P라고 하는 평상시 대기압 상태에 있다가 훨씬 더 높은 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atm을 가했다고 쳐요. 압력을. 그럼 이 가해진 압력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델타 P라고 하거든요. 가해진 압력. 그럼 이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했죠. 대기압 100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부피가 뭐 할 수 있다?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체는 무슨 성을 가지니까? 압축성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90리터가 됐다고 쳐요. 100리터이던 게 대기압 100배 압을 가하니까 90리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요만큼 줄었으니까 몇 리터가 줄었다? 10리터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최초의 최적을 여기에 넣습니다. V에다가. 최초 최적을 V에 넣어야 되고요. 델타 V가 무슨 값이다? 이렇게 변화량이 들어가는데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에요. 왜? 압력을 가하면 팽창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축될 거라서 요 V는 무조건 마이너스 10리터의 표기가 될 거란 얘기죠. 플러스가 아니고. 요게 이제 변화량의 표기법이거든요. 그럼 그거 분해. 델타 P가 지금 가해진 압력. 가한 압력이 얼마니까? 100atm을 가했기 때문에 100atm을 이렇게 가합니다. 근데 이때 얘가 음의 값이다 보니까 최저 탄성계수를 무조건 양의 값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원래 공식이에요. 원 공식은. 그래서 최저 탄성계수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해놓고 분모에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하는 게 원래 맞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두 개가 뭐가 돼가지고 소거 돼가지고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리터 분의 10리터 한 값 분의 100atm을 하게 되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뭐가 된더라? 1000atm이 나오죠. 지금 요게 100atm은 1분의 100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1하고 10하고 만나서 분모에 가고 밑에 거 위에 거 만나서 분자로 가니까 결국 요 값이 딱 10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적 탄성계수 E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1000atm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반드시 시험 조건에서 최초에 몇 리터였는데 100리터가 뭐 있었어요. 여기다가 압력을 이만큼 가했더니 몇 리터가 줄었다고 조건 줘요. 시험 문제 의도가. 그러면 최초에 있던 부피를 묻고 어디다 집어넣자? 대문자 V에 집어넣는 거고 델타 V가 줄어든 변화량을 넣어야 됩니다. 델타 V가. 그리고 델타 P는 그때 가해진 압력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리터 소거되고 단위가 atm 단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해당 물질의 뭐가 된다고요? 최적 탄성계수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요거 뜻이 뭐냐면 지금 100atm을 가했더니 100리터 된 게 10리터 줄었잖아요. 그러면 1000atm을 가하면 1000atm을 가하면 얼마 줄 거라고 본다고요? 1000atm을 가하면 100atm이 아니라 1000atm을 가하면 완전 다 줄겠죠? 얘가 100리터가 90리터 됐다는 얘기는 1000atm을 가하면 확 줄어가지고 완전 제로리터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렇게 존재할 만큼의 압력을 우리는 뭐 할 수도 없고 가할 수도 없거니와 실제로 이제 이 뜻의 의미는 결국 뭐다? 얘를 뭘 시키기 위해서? 아예 무의 상태, 해당 물질 자체를 완전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최적 탄성계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최적 탄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최적 탄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시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왜냐면 최적 탄성계수 크다는 얘기는 걔를 완전 압축시킬 때 필요한 압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1000atm짜리 물질보다는 10,000atm짜리가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압축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높은 압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최적 탄성계수는 뜻이 뭐다? 최적 탄성계수 공식은 제가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라고 말씀드렸지만 최적 탄성계수의 뜻은 뭐다? 이 물질을 뭘 시키기 위해서? 완전 압축, 제로로 만드는 거. 완전 압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값, 요구되는 압력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최적 탄성계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단위가
압력 단위가 나오는 값입니다. 저건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정리해서. 네. 최적 탄성 계수는 기호는 E 또는 K라는 단위를 쓰는 시중 교재도 있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근데 얘는 사용되는 단위가 뭘 쓴다고 해요? 단위가 압력 단위. ATM일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일 수도 있고 일단 압력은 단위는 압력 단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압력 단위를 풀 때 여기 E라고 하는 값은 일단 공식이 뭐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라고요. 여기에 이제 단위가 뭐가 들어가는 것이고 압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게 최초의 최적. 요게 이제 압축 후에 줄어든 최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제가 음의 값이다 보니까 요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음의 값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음의 값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최초의 부피 넣고 변화량 집어넣고 가해진 압력을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단위가 다 뭐가 될 거니까 소구가 될 거고 결국 압력의 단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때 최저탄성계의 뜻은 뭐다? 최저탄성계수의 뜻은 해당 물질을 해당 H입니다. 해당 물질을 완전 압축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혹은 뭐 필요한 압력값을 우리가 최적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최적 탄성계수가 큰 물질일수록 완전 압축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거.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최적 탄성계수가 클수록 압축률은 작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최적 탄성계수가 클수록 압축률은 작다.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됩니다. 압축률 설명을 이제 이어서 갈 건데 일단 최적 탄성계수는 그래서 물질마다 다 무슨 값이겠어요? 액체들마다 다 다른 값이 나오겠죠. 실험해보면. 그래서 물의 최적 탄성계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름의 최적 탄성계수 있을 것이고 수온도 최적 탄성계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봐야 되는 값이고 조건을 일단 주어지는 값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럼 우리가 최대한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한번 가해보는 거예요. 가해봤을 때 압축이 되는 정도가 나올 거라 이겁니다. 예, 그런 값을 이용해서 최적 탄성계수가 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개념을 한번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어지는 압축률은 동그라미 2번이 압축률입니다. 압축률은 베타라는 기호를 쓰는데 요거는 앞서 봤던 최적 탄성계수의 뭐다? 역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수. 반비례죠. 그래서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축 딴 거 없어요. 얘는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했던 문장 최적 탄성계수가 크다란 얘기는 압축률이 작다란 얘기고 반대로 최적 탄성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압축률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개념만 한번 잡고 계시면 문제풀이 할 때 뭐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만 한번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 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압축률 문제가 나오면 요게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얘는 또 사용되는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그래서 뭐 ATM의 마이너스 1승 뭐 또는 메가파스칼 값의 마이너스 1승 개념의 단위가 나옵니다. 왜냐면 역수니까. 앞에 최단성계수가 단위가 뭐였어요? ATM 아니 메가파스칼 했잖아요. 압력 단위. 그럼 그거 역수니까 메가파스칼 분의 1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요게 결국에는 압축률에 뭐가 될 것이고 단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탄성계수는 보통 엄청 큰 수치예요. 최저탄성계수 물질들이 가지는 최저탄성계수는 뭐 100 ATM,
뭐 200메가파스칼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왜냐면은 액체들은 대부분 압축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높은 압력을 가야지 뭐 1%, 2% 줄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액체들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성 값을 있다. 그걸 최소 탄성 계수라고 하게 되고 그 압력의 의미는 결국 이 물질을 완전 압축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압력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만큼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있고 그 압력에 역수시킨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압축률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정도 개념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액체 성질 마지막 가로 6번에 보시게 되면 부력인데 이것도 워낙 뭐 지금 수리학 유체가 단골 문제라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액체 성질에서 자, 부력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 부력은 두 가지로 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부력이 뭐죠?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떠 있는 물체의 무게. 일단 요게 한번 정의가 돼야 돼요. 부력은. 무슨 얘기냐면 물 위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가 떠 있다는 얘기는 요 배의 무게가 있겠죠. 통통 배가 예를 들어 뭐 1500kg 포스짜리 무게다. 막 1톤 배가 좀 요 정도 아무래도 사람도 타고 가면은. 그러니까 요 무게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떠 있는 무게만큼의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밑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부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력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 무게와 같다. 이겁니다. 이게 부력인 거예요, 부력. 근데 또 한 개 더. 부력은 요게 중요한데 물체에 의해 상승된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합니다. 유체가 액체겠죠. 지금 부력은 액체이죠. 요 액체라고 할게요. 액체. 여기 액체. 무게와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욕탕처럼 이게 어떤 탕이 있어요. 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만한 공을 던져 넣었어요. 이게 탁 던져 넣은 거예요. 이렇게. 딱 던져 넣게 되면 요래서 이제 공이 뜬 거죠. 근데 최초에 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공이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물이 뭐 있을 거다? 넘쳤겠죠. 찰랑찰랑 다 있던 목욕탕 물에서 얘를 딱 들어가게 되면 얘가 물이 확 넘칠 거잖아요. 그럼 이 넘쳐있는 요 물만, 넘친 물만 따로 뺄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실험을 할 때. 요 실험할 때 이제 이걸 딱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물을 빼봤더니 제가 지금 여기 공을 넣었을 때 담긴 뭐가 있을 거다. 여기 담긴 제가 빗금친 부분에 부피가 있어요. 부피. 담긴 부분에 공에 부피가 있잖아요. 얘는 딱 그 뭐만큼, 그 부피만큼 넘칩니다. 당연히 이 공이 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겼으면은. 공 부피만큼은 물이 넘쳤겠죠. 그래서 부피는 무조건 뭐 한 만큼? 부피는 들어간 만큼. 부피는 액체 속에 뭐 한 만큼? 잠긴 만큼 또는 들어간 만큼 넘칩니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피는 무조건 들어간 만큼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에 뭘 재본 거라고요? 무게를 재봤다고요. 이 액체 넘친 무게에 뭘 재봤다고요? 무게를 재봤다고요. 이 무게를 재보니까 얘가 애초에 밖에 나와 있을 때 요 본 무게하고 얘가 뭐 하더라? 일치하더란 얘기입니다. 일치. 애초에 액체 속에 담기 전에 어떤 물체의 무게가 있었잖아요. 그 무게를 물 속에다 탁 던져 넣었어요. 그럼 그 물체가 들어가서 떴어요. 이렇게. 잠길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데 일단 떴어요. 이렇게. 그럼 떴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들어간 부피만큼의 물이 확 넘칠 거거든요. 부피는 무조건 들어간 만큼. 그런데 넘친 요 부피의 물의 무게를 재보니까 요 무게하고 최초의 이 본 무게만큼 똑같더라고요. 그럼 밑에서 지금 뭐가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부력이 작용한 거죠. 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 물체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력하고 요게 무게가 뭐 하더라?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부력은 뭐라고 했다고? 부력은 떠있는 물체의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물체가 가지는 부력은 요건데, 근데 그 부력, 이 무게가 요 무게하고 뭐 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승된 물체에 의해서 상승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뭐하고? 무게, 요 무게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요걸 전체 V 토탈이라고 하고, 요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요 위의 부피를 V2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V1 플러스 V2가 V 토탈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때 요 무게는, 요 넘친 물은 V1만큼 나왔죠. 분명히 들어간 만큼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이 V1 부피에다가 곱하기 물의 비중,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물의 비중량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성, 얘가 메타 삼성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킬로그램 포스가 나올 거잖아요. 이 무게가 얘 전체 무게하고 똑같더라고요. V 토탈 무게하고. 그럼 이때 V 토탈에다가 곱하기 이 물질이 가지는 비중량이 있을 거예요. 물보다 뭐 작을 거예요. 보통 500이 될 건데, 예를 들어 500이다. 그러면은 요 물질이 가지는 비중량이 500kg 포스 메타 삼성이면 딱 요만큼 50%만큼 딱 잠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V 토탈 곱하기 500kg 포스 퍼 메타 삼성 하게 되면 요 부피 소거되고 나오는 킬로그램 포스가 있겠죠. 얘 전체 무게가. 요 무게하고 요 무게가 뭐하게 나온다고요? 같게 나온다고요. 요게 부력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부력은 딴 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요 두 개만 기억하면 제가 뭐 기출문제, 부력 문제는 다 이걸로 통일해서 풀거든요. 모든 문제풀이는 요 두 개로 다 풉니다. 그래서 결국 F를 힘이라고 해서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력은 떠있는 물체, 요거는 전체 무게예요. 토탈 무게.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물체의, 자, 요게 뭐죠? 기호가 비중량. 물체의 비중량. 그럼 얘가 단위가 뭐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성 값인데, 거기에 곱하기 V T, 이 토탈. 해당 물질 전체. 그럼 이때 요 물체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무게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물체에 의해 상승된 유체의 무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무게는. 상승된 유체의 무게는. 당연히 액체의 비중량. 해당 액체, 물이면 물, 뭐 기름이면 기름의 비중량이 들어가고 곱하기 뭐가 될 거다? V1이 되겠죠, 그죠? 상승된 요것만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 이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뭐 하다? 같다라고요. 얘도 부력이고 얘도 부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 시험 문제에서 액체 위에 물체가 떠 있다고 해요. 그럼 일단은 떠 있는 물체 전체 무게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떠 있는 물체의 토탈 무게는 무조건 부력이라고, 걔가 부력인 거예요. 그 무게 자체가. 밑에 부력이 있으니까 또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들어갔을 때 또 뭐 한 게 중요하다. 들어갔을 때 잠긴 부분에 부피가 있잖아요. 그럼 잠긴 부분의 부피만큼 액체가 상승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잠긴 부분의 부피가 곧 뭐가 되고 상승된 액체 부피가 되죠. 그럼 상승된 액체 부피만큼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상승된 액체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곧 부력이라고, 또 같은 말로. 다 같은 값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떠 있는 물체의 무게와 상승된 유체의 무게가 서로 뭐하다? 같다. 요게 이제 또 같은 개념으로 다 뭐다? 부력이다. 요렇게 정리가 한번 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요렇게 뜨는 이유는 뭐예요? 왜 부력이 생기고 얘가 왜 뜨는 거죠? 뜨는 이유가 뭐예요? 액체에서 물체가 들어가는데 물체가 뜨는 이유는 뭐예요? 비중이 작아서. 가벼워서 그런 거죠. 결론은 딴 거 없어요. 물체가 가지는 비중이 작은 게 제일 중요해요. 비중. 물의 비중이 얼마니까 지금 바닷물에 배가 떠요. 배가 뜰 때 물의 비중이 얼마니까? 1이니까. 배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비중이 1보다 작게 만들면 된다. 배 자체를. 그래서 배의 비중을 1보다 작게 만드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배의 비중을. 근데 철재질은 전부 다 무겁잖아요. 철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부에 뭘 만들 거다? 공기실을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부피를 놓고 봤을 때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럼 이 토탈로 봤을 때는 뭐다? 비중량이 작을 수 있다. 부피가 너무 크니까. 비중량은 뭐니까? 부피분의 중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중량. 그럼 중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군함 같은 뭐
중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피가 그만큼 뭐하면 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1보다 작게끔만 하면 무조건 떠요. 결국은 비중이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떠 있다는 조건을 준 이유는 얘가 가지는 요 비중량이 뭐하기 때문에 물보다 무조건 뭐 할 거기 때문에 작을 거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중량이 500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물은 1000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 몇 프로 딱 뜨겠어요, 몇 프로? 50% 딱 뜹니다, 50%. 근데 얘가 만약에 800인 거예요, 800. 이 물체의 비중량이 800짜리인 거예요. 물이 1000이고요. 그럼 몇 프로 잠길까요? 80%가 딱 잠깁니다. 20%가 떠 있고. 아, 얘가 1000인데 얘가 1000인 거예요, 1000. 똑같은 비중량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 잠기는 겁니다. 아, 딱 액체 위에 딱 떠가지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10이면 어떻게 돼? 1000인, 물이 1000인데 얘가 1010이다. 아, 무조건 가라앉는 거예요, 바닥으로.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체의 성질에서 부력은 뭐에 따른 값이다? 비중에 따른 값이다. 그래서 밑에서 근데 가라앉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더라도. 아, 부력은 있죠. 가라앉는데 부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력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 부력이 내려갔어요. 그럼 들어갔으면 뭐가 된 거다? 분명히 얘한테 부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가라앉았어도 부력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는 가볍죠. 바깥에서는 무겁겠지만 물 속에서는 가벼울 거잖아요. 밑에서 밀어주는 뭐가 있으니까? 부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부력은 떠있는 물체 무게라고 할 수는 없죠. 물체가 잠겼으니까. 제가 부력은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떠있는 물체 무게, 그 다음 물체에 의해 상승된 유체 무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하시는데 떠있을 때에는 요걸 성립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떠있지 않고 보니까 잠긴 거예요. 돌 같은 게 물속에 잠긴 거예요. 이렇게. 잠겼을 때는 요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력은 뭐가 될 거다? 물체에 의해 뭐가 된 거? 상승된 유체 무게는 100% 확실하다고요. 그러면 돌이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물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된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이 돌의 부력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개념을 잡으신 게 중요하고, 자, 이 개념은 용어 정의가 중요한 거라서 저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가로 6번의 부력 부분인데 요거 보세요, 요 문제. 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원리라고 하죠. 우리가 뭐 왕관의 무게를 그때 측정하기 위해서 목욕탕 물에다가 목욕탕에 자기가 막 뛰어 들어가면서 물이 막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막 유레카에 넣은 그게 원리인데, 그 개방된 용기 내에 비중이 10인 액체입니다. 자, 비중이 10짜리니까 물보다 10배 무거운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에 쇳덩어리가 떠 있대요. 그럼 쇳덩어리가 비중이 10보다는 뭐 했던 거예요? 작은 거죠. 아, 액체가 물이 비중이 1짜리인데 지금 액체는 비중이 10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쇳덩어리는 떠 있겠죠, 그죠? 예, 얘가 비중이 아무래도 뭐 한 몇 숫자 1보다 큰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쇳덩어리가 안 보일 때까지 물을 부었을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요게 비중이 10짜리 액체가 있어요. 여기 쇳덩어리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쇳덩어리가. 쇳덩어리는 비중이 일단은 10보단 작겠죠? 얼마 될지 모르지만 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쇳덩어리가 안 보일 때까지 물을 부었대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럼 요 위에는 비중이 1짜리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물은 비중이 1짜리고 밑에 이제 요게 안 섞이는 그런 비중이 10짜리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물 부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V2라고 하고 안에 잠긴 부분을 V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물을 부었을 때 쇳덩어리가 액체 속에 있는 부분, 요게 지금 제가 그림에서 뭐가 되고 V1인 것이고 물 속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고 밖에 튀어나온 부분이죠. 밖에 튀어나와 있는 V2잖아요. 그 V1과 V2의 부피 B는 약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요 안에 몇 % 잠겼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게 몇 % 잠겼냐 그런 문제인데 일단 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문제 자체가 부력의 문제라고요. 이게 부력의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부력 문제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죠. 부피 위를 물었지만 일단은 부력 문제가 왜? 아, 액체 속에 쇳덩어리 뭐 있다고 하니까 떠 있다고 하니까 떠 있는 건 무조건 부력 문제라고. 부력 문제. 그럼 이때 제가 부력은 뭐라고 했다? 부력은 해설 보지 말고
부력은 뭐라고 했다고요? 떠 있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부력은 지금 쇳덩어리의 무게와 같죠? 아, 쇳덩어리 전체 무게. 그 다음에 또 부력은 뭐라고 했다? 물체에 의해 상승된 유체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상승된 유체의 무게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같은 거니까 일단 쇳덩어리의 무게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비중량이 필요한 거예요. 쇳덩어리에 뭐가 필요하다? 비중량이 필요해요. 비중량. 이 비중량의 단위가 뭐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3승. 그럼 거기에 곱하기 V 토탈을 해야 되죠. 전체. 아, 쇳덩어리 전체 무게잖아요, 지금. 쇳덩어리가 떠 있기 때문에 쇳덩어리의 토탈 무게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게 요 공식 나와요. 그럼 요거는 상승된 유체 무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비중량,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V1 되겠죠. 아, 잠긴 부분 부피만큼 상승했을 거니까. 지금 쇳덩어리가 잠긴 게 제가 V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건에서 그리고 쇠의 비중 조건에 조건이 있네. 쇠의 비중이 얼마라고 해야 되고 지금 비중이 7.8 조건에 있고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다? 쇳덩어리 비중량 자리에 들어가는 게 쇠의 비중이 7.8이니까 7,800kg 포스 퍼 메타 3승짜리 물질인 거죠. 아, 물이 1000이니까 비중이 7.8짜리라고 하니까 비중량이 이게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V 토탈한 값은 액체가 지금 얼마짜리? 비중이 10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비중이 10짜리 조건 줬잖아요. 액체는. 그럼 요게 얼마? 10,000 kg 포스 퍼 메타 3승의 비중을 가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곱하기 V1인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몇 퍼센트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고 보니까 요게 요렇게 넘어가고 얘가 요렇게 넘어가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00 분의 7,800은 V 토탈 분의 V1 되죠? 그럼 V1 분의 V 토탈 분의 V1이 지금 0.78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V1이 78%인 거예요. 아, V 토탈이 100이라고 해서 내가 78이니까. 그럼 잠긴 부분이 몇 퍼센트 된 것이고 78%고 밖에 그 튀어나와 있는 밖에 왜 노출 부분이죠? 밖에 잠긴 거하고 위에 튀어나온 부분. 그게 22%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8이고 22니까 이게 몇 대 몇이냐 물으면 요거 나누기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3.5 나오니까 대략 3.5 대 1 이렇게 본 건데 답은 그렇게 된 문제인데 결국 중요한 건 요걸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78%. 그래서 지금 잠긴 부분이 78%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풀이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푸는 게 원래 맞는 공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보기 맞는데 약식으로 설명드리면 그렇죠. 약식으로 설명드리면 액체가 비중이 얼마짜리? 액체가 얼마짜리? 10짜리예요. 쇳덩어리가 얼마짜리예요? 7.8짜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넣으면 뭐 할 거다, 얘는? 떠 있을 거다. 잠기진 않을 거다. 근데 떠 있는데 비중이 10짜리 액체에 7.8짜리 쇳덩어리를 넣으니까 10에 7.8이니까 78%가 잠기는 거라고요. 비중이 7.8짜리고 액체가 10짜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뜬다고요. 잠기진 않아요. 비중이 11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7.8이고 얘 비중이 10이니까 얘를 넣으면 몇 프로가 잠긴다? 78%가 잠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식으로 뜨는 거고. 그럼 비중이 5짜리를 여러분께서 바닷물에 던져놔요. 비중이 0.5짜리를 던져놔요. 비중이 0.5짜리를 물질을 만들었어요. 비중 0.5로. 그럼 그 물질을 갖다가 물에 딱 떠놓으면 몇 프로 잠긴다고요? 50%가 딱 잠긴다고. 물에 던져 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비중 문제는 이 이론으로 계속 모든 문제를 풀 거라서 일단은 제가 부력 문제가 사실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출에. 그럼 무조건 뭐 한다? 첫 줄은 부력은 떠 있는 물체의 무게, 또 부력은 물체에 의해 상승된 유체의 무게. 일단 칸글을 쓰고 모든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접근법이라서 일단 부력은 그런 거다라고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게 유체의 그 기체하고 액체의 관련 성질로 한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예.